하이투자증권의 변영진연구원님께서 힘없는 평화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간해 주셨습니다. 힘없는 평화는 평화는 없다. 없다. No force, no peace. 네, 최근에 이 방산 기업들 관련된 리포트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앞설 때도 있다. 이런 제목으로 방산 관련된 리포트들이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투자증권 거 가져왔는데 방산 회사들은 업력에 비해서 방산 주가가 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데 방산 회사들이 현재의 법인명으로 사업을 경유하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전까지 여러 계열사의 인수 합병 및 사명 변경을 거쳤으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은 이 삼성 항공산업이 1987년에 상장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은 모두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에 연이어서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균 상장 기간은 15년으로 코스피 상장 평균 26년보다 11년이나 짧은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회사들이고 동사들이 방위산업이라는 카테고리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도 길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8년 1월부터 21년도 1월까지 방산주 주가는 장기간 약세를 보였으며 동기간 하나로 에어스페이스는 주가는 20%, LIG 넥스원은 50%, 한국항공우주도 45% 하락하는 것을 기록하는 등 시장에서 철저한 소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방산주가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끌기 시작한 계기는 두말할 것 없이 22년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개전 이후 전제까지 방산주의 주가는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어제도 그 미국 방산주 ETF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방산 주가들이 다 좋은 상황입니다. 네. 러우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현대 국가 간의 전면적인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며 느슨해져 있던 전 세계의 안보 인식을 다시금 경정으로 올렸고 이는 곧 전 세계 방산업체의 주가를 근본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국내 방산업체 5개사의 주가 역시 2004년도 2월 말 기준으로 20년도 1월 대비 평균 207%, 22년도 1월 대비해서는 1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 드네요. 얼마 전에 지금 나왔던 뉴스가 인도네시아에서 네. 그 F 무슨 FA 그 네네. 14인가? 24인가? 그거 배째라 한 거 아니에요? 약간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인도네시아랑 제가 알기로는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돈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유출하고 네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장 담그다가 구득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을 또 부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고 네. 계속 한번 볼까요? 그 방금 전무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합니다. 이 항공기 쪽은 안 됩니다, 주가가 지금. 아, 그래요? 네. 록히드 마틴도 마찬가지고. 항공기 쪽은 안 돼요? 네,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잉은 원래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안 되는 건 맞는데 네. 에어버스는 그 보잉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은데. 그거는 에어버스는 방산이 아니고 여객기니까 그렇죠. 네. 보잉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받는 부분이고 예,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록히드 마틴 주가가 아주 세거나 그러지는 맞습니다. 않네요. 이 항공기를 다루는 주가들은 다 약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네. 방산업체라고 다 같은 상승을 보인 것은 아니고 취급하는 품목 그리고 주력 분야에 따라 주가 흐름은 업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주가 상승을 보인 것은 해외에서는 독일의 라인메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두 업체로 대표되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은 근본적인 포인트로는 지상방산의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지상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차나 포르손 자주포, 장갑차 이런 그런 거랑 전투 차량, 그 탄약 비중이 높아야만 이 주가 상승이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위에 그림 5번 봐주시면은 X축이 지금 지상방산 매출 비중이고 Y축이 주가 상승률인데 이 지상방산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이 높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비례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면 예.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좀 전쟁의 양상이 네. 그 탱크나 이런 거 엄청 비싸긴 한데 네. 그걸 드론으로 가가지고 네. 그냥 파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이 탱크 잡으려면 네. 아주 비싼 그 헬리콥터 이름 뭐죠? 미국산 헬리콥터 아파치. 아파치라든지 네. 이 전투기 막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돈 없는 나라에서 드론으로 그냥 네. 그 격파시키면서 가성비가 예. 탱크 잡을 때 그렇게 비싼 아파치나 이 전투기보다는 네. 네, 드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흘러갔네 보니까. 거기 이제 AI도 끼어가면서 AI가 발달한 국가의 국력이 더 세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도 예. 잘 보고 사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K2 전차가 한 1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100억짜리를 잡아버리니까 야, 이 방산에 대해서 깊게 투자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포인트가 이 멀리서 그냥 쏴서 탱크를 맞출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부서진 탱크를 다시 만들어내니까 탱크를 잘하는 회사들이거나 이런 공통적인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네. 네, 그렇다고 탱크가 없으면 안 돼요. 네, 또, 맞습니다. 그죠? 네. 야,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방산. 결국엔 러우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소모된 지상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지상 방산 비중이 높지 않은 LIG 넥스원은 대공방어 무기인 천공2에 대규모 수주가 유효했으며 수주 잔고의 증가와 주가 상승은 이와 따라오는 결과였기에 이는 방산업체 주가를 끌어올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과 급히 연관된다라는 점입니다. 주가 차등 요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러우 전쟁 특성 중 방산수 주가의 차등을 준 요인은 가장 큰 것으로 지상전 위주의 전장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전 초기 러시아는 공습을 일부 시도하였으나 예상보다 부족한 공군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따른 한국 전력의 손실,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등이 이어지면서 지상전 위주로 점차 전환이 되었고, 지상전에서도 근거리 충돌보다는 원거리 포격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차 등 지상 전투 차량의 사용과 손실 규모가 커졌으며 탄약 소모량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지상 방산 그리고 탄약 비중이 높은 회사의 수주전과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래서 정통의 방산 강제인 로키드 마틴, 레이온 이런 등 우주 항공 첨단 무기 위주의 사업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번 전쟁의 반사 이익을 보지 못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라는 게 이 연구원께서 분석해 주신 자료 내용입니다. 이야, 참 재밌네요. 네. 예전에 그 사막의 폭풍 작전 1991년도에 있었다. 네. 미국이 이라크 가가지고 그냥 한 네. 3, 4일 만에 네. 초전 박살 내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야, 이제는 지상전 아니고 그냥 공중전으로 해가지고 네. 지상을 초전 박살 내면서 전쟁은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지상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좀 의도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전쟁을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네. 푸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질질질 끈다. 네. 미국도 그런 아주 압도적인 그런 지원을 안 네,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텍사스에서 남아도는 가스를 갖다가 유럽에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네. 좀 이 전쟁을 약간 의도적으로 장기화시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들긴 한데. 네. 실제 전쟁이 끝냈을 거였으면 미국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을 했겠죠. 왜냐면 방어용 무기만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네. 지상전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상전의 방산, 네, 그리고 탄약 네, 비중이 높은 회사가 수주 잔고도 많아지고 주가도 올라갔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이 끝나더라도 육군의 중요성이 더 커진 이러한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단일 국가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받는 러시아 공군마저도 실제 전쟁에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유한 미국을 제외하면 어떤 국가도 전력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단위당 단가가 엄청나게 비싼 항공 전력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번에 방증이 되었고 국가별 전장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공습으로 시작되는 단기 섬멸전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고 섬나라를 제외하면 장기적인 육상 소모전을 작전 계획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단기 선멸전이 이제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어. 이라크에 뭐 3, 4일 만에 아예 초전 박살을 내버리는 예. 그런 이제 전략인데 예. 사실상 이거는 미국만 가능하다. 그렇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하게도 공군 회복 전력의 증강도 계속 필요하지만 전 세계 방위력 증강의 방향은 결국 지상 전력과 방공 전력 및 지상 전력의 소모를 단시간에 보충할 수 있는 생산 능력 확보라는 방향에 집중될 것이며 보다 짧게 말하자면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지상 전력의 단기간 및 대량 획득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좀 더 이렇게 부각이 최근에 받고 있고 마크롱 대통령도 이번 네. 주에 좀 견제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음. 이번 전쟁 이후 높아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의 위상은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상이며 이는 수치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23년도 무기 수출이 전년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 SAPR이라고 하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 따르면 23년도 YY 수출 상승률이 한국이 YY로 204% 증가하면서 10위권 국가 중 단연 1위를 기록했고 러우 전쟁에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독일이 121.9%보다 훨씬 가파른 수출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독일은 이 나토 국가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를 지원 중인 점이 수출 증가에 유의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우크라이나 쪽이 아니라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국가로의 수출이 늘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즉 러우 전쟁에 의해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성장이 자극된 것은 동일한 점이지만 독일은 전쟁 이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올라선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공급처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외교적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산 제품의 자체 경쟁력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은 그냥 지원을 한 거고 그렇네. 한국은 그 전쟁 외적에 있는 나라한테 실질적으로 수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도 한국 방산의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 한국 방산 5개의 평균 매출액은 22년도에서 23년도 2년간 연간 13.6% 그리고 19.8% 상승하였으나 가동률은 21년도 이후 불과 5.3%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량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체계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증강했으며 여타 부품 업체 역시 확정된 물량을 바탕으로 이에 화답했다는 뜻이고 특히 한국 방산업체의 직원 수는 23년도 평균 1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폴란드 특수로 30% 이상의 매출을 상승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와 이 한국 항공우주의 가동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라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중심으로 방위력 증강은 전 세계 트렌드가 되었으나 유럽은 방산물자 중 비교적 단순한 부품인 탄약조차도 생산량을 쉽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출은 고사하고 우크라이나의 공영한 자국의 재고를 발충하기만도 어려울 것이며 미국과 독일이 무기 생산량 증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제품이 빨라도 25년도에서 27년도에 약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이 가동률, 매출의 직원 수 추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짚어주셨는데 최근 2년에서 3년 방산업종의 주가를 전체적으로 레벨업한 계기는 단연 이번 러우 전쟁이었지만 개별 기업의 주가는 거기에 더해 폴란드 계약 등 대규모 수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미래 기대 수주권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산업종의 특성상 정보 접근의 제한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LIG 넥슨원은 올해 2월 달에 공시한 4.3조 원 규모의 사우디 천공2는 실제로 작년 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시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차가 있었고 상대국의 비밀 요청 또는 보안 관계상 수주 사실 자체가 비공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대규모 수주에만 의존해서 판단하기는 모자람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주 파이프라인과 함께 아래와 같은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지상무기 체계 및 대공방어 체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며 해외 거점 확보 및 확장 가능성이 없는 업체, M&A를 통한 성장성의 업체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고려를 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가 차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선호적으로 토픽 제시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지상무기 라인업과 안정적 공급 능력, 그리고 호주, 폴란드 해외 거점 확보에 따른 확장 잠재력 부유,
시너지 있는 외부 M&A를 실행해 왔으며 기회 지속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선으로 주는 LIG 넥슨을 뽑아주셨는데 중동을 위주로 한 유도 무기 수출 확대 기대, 그리고 내수 유도 무기, 지휘 통제, 감시 정찰, 첨단 무기 분야 비중 확대, 고스트 로보티스 인수로 미래 산업 확장 가능성 및 M&A 의지 확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LIG 넥슨은 최근 3천억 원 규모의 세종연구소 부지 및 건물 매입을 결정함으로써 당분간 대규모의 M&A 진행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 및 인력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캐펙스 투자라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이며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 또한 KF-21 양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KF-21. 네. 이겼군요. 네. 그리고 미국 훈련기 사업 입찰 등 대규모의 사업이 기대되고 있으며 하나 시스템 역시 체계 업체들의 수주 및 매출 증가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바를 추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음 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은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리뷰입니다. 2분기 편출입 종목 후보군인데 네.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LIG 넥슨하고 그리고 현대로템 두 개가 지금 MSCI 이번에 5월달이 아니라 8월달에 여기 수주가가 상승하면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20, 30% 오르면은 이제 방산업체들 중에서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슨이 편입이 되게 되는데 5월 21일 정도에 이 루마니아 쪽으로 지금 대규모 수주 기대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잠깐 쉬고 있는데 이거 그 수주가 나오게 되고 하면은 이 MSCI까지 그냥 주가가 단번에 상승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MSCI 중에서 현대로템 제가 기업분석 리포트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대로템 한번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시총은 현대로템은 계산직 상승의 첫발이라는 리포트 제목인데 시총은 한 4.1조 원 정도가 되고 포워드 PER은 13배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7,478억 원으로 YOY로 9.3%,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는 4%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447억 원으로 YOY로 40% 성장, 다만 QOQ로는 39%로 하락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디펜스 솔루션, 이 방산 쪽이랑 이 레일 솔루션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이 사업부 두 개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 디펜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매출 비중 40%로 차지하는 이 부분에서는 매출액이 3,180억 원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1분기 폴란드향 K2 전차 18대 납품에 대한 매출 인식 과정에서 많은 물량이 진행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예상 대비 매출 증가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제 18대 중 14대가 지난 기준으로 인식되었으며 인도된 4대 역시 한국군 대여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산 부분 분기 신규 수주는 34억 원으로 유의미한 계약이 부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레일 솔루션 부문은 매출 비중이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매출액은 2,764억 원으로 YOY로 25% 하락했습니다. 하면서 부진했는데 다수의 공급 계약이 작년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에 종료되며 실적 성장 여력은 제한적이었는데 다만 분기 부분 신규 수주가 1.4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약 8,688억 원 규모의 미국 LA 전동차 공급 사업자로 낙찰되게 된 것은 향후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선진국으로 주요 확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실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 레이 솔루션 부분이 OPM이 워낙에 낮잖아요. 네. 그 캐파를 지금 방산본부 쪽으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기대보다 좋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2분기에는 매출액은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81억 원으로 YOY로 8% 감소, 영업이익은 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했던 1분기 실적이 일부 2분기로 이연되면서 2분기 실적 견조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첫 번째로는 방산 부문의 경우 폴란드향 K2 전차가 2분기에도 한대 인도된과 동시에 14대 진행 매출이 인식되며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레일 솔루션 부문은 수주 전후의 매출 인식 비율이 평소 수준으로 회복되며 1분기 저조했던 매출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로 10.7% 성장한 3.9조 원, 영업이익은 32.2% 성장한 2,700억 원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진행 매출 인식 중 K2 전차의 연말 인도 가능성과 함께 하반기 추가로 약 38대 진행 매출 인식이 되며 방산 부분의 영업 성장 속도가 가파르질 전망입니다. 한편 수주 측면에서도 폴란드 2차 계약, 루마니아 K2
그리고 고속철도 수출 등 다수의 계약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향후 실적 성장 가능성을 높여갈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익으로 목표 주가 45,000원 유지하셨습니다. 지금 얼마인데? 지금 41,000원입니다. 41,000원인데, 목표 주가 45,000원? 네, 맞습니다. 목표 주가도 조금 낮은, 사실상 상승률이 한 10%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외국인이 사서 올렸습니다. 네, 전부 다 외국인이 사서 올렸습니다. 지금은 37,000원에 거래되는. 네. 지금 좀 빠졌네요. 네. 빠졌어요. 37,000원. 그러고 보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볼 때, 네, 현대로템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샀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MSCI 코리아에 네. 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이번 5월 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일단 알테오젠하고 HD, 현대일렉트릭. 네네. 이 두 종목이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리노공업, 현대로템, 엔캠, HPSP, 신성델타, LIG 넥스원, 키움증권까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일단 리노하고 현대로템이 되게 유력하네요. 유력합니다. 그리고 LS하고 LS 일렉트릭도 한 10% 오르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 컷오프 충족률, 네. 그 다음에 유동 시총 비율 이거 봐야 다 맞아야 되니까. 됩니다. 그렇죠. 이걸 다 봐야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엔캠 같은 주식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좀 최근에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성데이터 테크는 이게 초전도체 때문에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것도 좀 더 빠지면 네. 탈락된다고 보면, 이번에, 그러면 5월 다음은 8월인가요? 네, 8월인데 이게 이미 알테오젠하고 현대일렉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리뷰 발표일만 이 5월 14일이고 4월 마지막 10 거래일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아서 그 MSCI에서 이제 그 요건이 맞으면 편입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하고 HD 현대일렉은 사실상 들어간 걸로 이제 리뷰 발표가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8월 달에 이제 리뷰니까 7월 마지막 10거래일 중에 이 시총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3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 네. 리노하고 현대로템 잘 봐야 되겠네. 네. 그 밑에 LIG 넥스원도 네. 보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LS까지. 네. 저는 또 펀더멘탈 좋으면서 수급이 좋은 주식을 네.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네.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4년도 마지막 그냥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봐주시면은 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도 출정 실적 기준으로 PER이 16.7배 그리고 PBR이 2.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번 유념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 추이가 중요한데 네. 여기 로템 실적 추이미 전망에도 보면 작년 1Q만 하더라도 4.7% OPM이 나왔었는데 네. 24년 1Q에 6% 그리고 2Q에 7.5 그리고 4Q 되면 7.7%까지 올라가네요. 네, 이 레벨 사업부를 조금 죽이고 지금 방산 쪽으로 지금 회사에서 더 늘리고 있으니까요. 네, 수익성이 좋은 네, 맞습니다. 방산 쪽으로 네. 더 늘리면서 그러면 지금 포드 지금 PBR 밴드로 보면 거의 상단까지 와 있긴 하지만 네. 요 상단 2.2배 정도까지 올 수도 있고 이런 실적 성장이 나오면서 올라오는 주식은 PBR보다는 일단 PER을 네. 봐야 되는데 네. PER은 지난번 상단이 21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 20배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수능배까지 오르면은 MSCI 들어갑니다. 그 정도 오면 확실하게 들어가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섹터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왔습니다. 네. 코멘트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였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